플라톤이 자기가 꿈꾸던 완벽한 이상물가에서 코미디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심지어 구약 성서로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선지자 엘리사의 대머리를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숲에서 암곰 2마리가 튀어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부터 중세의 수도승들, 그리고 근대의 칸트나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는 지식인들은 사실 2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유머와 웃음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지식인들은 웃음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경계했을까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유머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인지적 무기로 위상을 완전히 역전시켰는가,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지시에 막 화를 내며 폭발하는 대신 속으로 피식 웃고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이유 말입니다. 오늘 그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비밀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요. 자, 초기의 철학자들이 웃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놀랍게도 그들은 웃음을 철저하게 타인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으로만 봤습니다. 17세기의 철학자 토마스 호츠가 아주 대표적이죠. 홉스는 인간이 웃는 이유를 가리켜 갑작스러운 영광이라고 정의했거든요. 갑작스러운 영광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결함이나 약점 혹은 멍청한 실수를 보고 아, 다행이다. 최소한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지. 이렇게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낄 때 터져나오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만하고 얄미운 감정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아주 날카롭게 찌른 거네요. 데카르트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데카르트는 아예 웃음을 두고 증오가 섞인 기쁨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불행이 닥쳤을 때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만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느끼는 은밀한 우월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려 2000년 동안 서양 사상을 지배해온 유머의 첫 번째 패러다임이군요. 이른바 우월성 이론. 네, 우월성 이론입니다. 지금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우리 내면의 은밀한 진심을 솔직하게 한번 인정해 볼까요? 직장에서 평소에 늘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던 얄미운 동료가 있다고 쳐보죠. 상상만 해도 얄밉네요. 그렇죠. 근데 그 동료가 수십 명 앞에서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바지 지퍼가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만 딱 발견했을 때 터져나오려는 그 비웃음. 억지로 참으면서 입가에 번지는 그 미수 말이죠. 네, 그 얄미운 미소야말로 홉스가 말한 우월성 이론의 완벽한 예시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실패를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웃는다는 건 뇌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2000년짜리 이론에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맹점이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오직 우월감 하나만으로 웃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나 버스터 키튼의 유명한 흑백 코미디 영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슬랩스틱 코미디요? 네,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경찰에게 쫓기거나 절벽에서 떨어질 뻔하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발하고 경이로운 고개로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탈출해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배를 잡고 웃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엔 그 어떤 악의나 우월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웃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채플린을 보면서 내가 저 바보보다 우월해 라고 느끼진 않으니까요. 게다가 생각해보면 꼭 남을 비웃을 때만 웃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하루 종일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지면서 안경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내 머리 위에 다소곳이 얹혀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거울 속의 나를 보면서 헛웃음이 터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대체 누구보다 우월해진 걸까요? 오히려 나의 멍청함에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건데요. 결국 우월성 이론이라는 건 웃음이라는 거대한 현상에 아주 좁고 편협한 단면만 본 거였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철학과 심리학계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안도감 이론이죠. 안도감 이론. 지그문트 프로이트나 허버트 스펜서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건데 이들은 인간의 신경계를 일종의 증기 보일러처럼 생각했습니다. 증기 보일러요? 뇌 속에 무슨 압력이 차오른다는 뜻인가요?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성적 욕망이나 사회를 향한 공격성 혹은 감정적인 긴장 에너지가 뇌 속에 꾹꾹 눌러 담겨 있다고 본 겁니다. 아, 에너지가 계속 쌓이는군요. 그러다 그 에너지가 임계점에 달했을 때 우리 몸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웃음이라는 안전판을 통해 그 압력을 칙 하고 밖으로 빼낸다는 거죠. 억눌린 에너지를 배출하는 안전판. 아주 극적이고 흥미로운 비유네요. 이 이론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문학적 사례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사례죠? 해리 그레이엄이 쓴 낭비라는 아주 짧고 서늘한 시가 있는데요.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해외 여행 중인 모두 이모에게 편지를 썼네. 그런데 이모가 경련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지. 우표값을 아끼기엔 너무 늦어버렸어. 아, 그 시를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일러에 빗대어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처음 세 줄, 이모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모가 죽었다는 대목을 읽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쌓게 되죠. 죽은 이모에 대한 슬픔과 홀로 남은 조카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에너지를 보일러에 잔뜩 쌓아올리는 거네요. 긴장감이 팽팽해지면서요. 맞아요. 아주 진지해지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 이 조카가 사실은 슬퍼하기는커녕 아, 우표값 날렸네 라고 생각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구두쇠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방금 전까지 빵빵하게 차올랐던 그 동정심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붕 떠버린 에너지가 헛웃음으로 빵 터져 나온다는 게 이 안도감 이론의 설명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문학적으로 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델은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완전히 폐기된 구식 모델이라는 겁니다. 폐기됐다고요? 증기 보일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의 신경계는 증기보일러처럼 물리적인 압력을 모았다가 배출하는 식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의문이 생기긴 하네요. 억압된 욕망이나 슬픔의 에너지가 터지는 게 웃음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 수많은 실없는 유머들은 대체 뭔가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길 가다가 간판 이름 가지고 치는 유치한 아재 개그나 아주 단순한 언어 유희에 피식 웃을 때 우리가 무슨 억눌린 성적 욕망이나 거대한 공격성을 배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짧은 영시 중 하나로 꼽히는 스트리클랜드 길리런의 미생물의 고대에 대하여라는 시를 보죠. 내용이 딱 두 단어입니다. 아담은 그것들을 가졌네. 영어로는 Adam had 'em. 라임을 맞춘 거군요. 애덤, 헤럼. 네, 이 단순한 라임을 읽고 피식 웃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적 압력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뇌가 언어적 유희를 즐기는 것뿐이죠. 이런 안도감 이론의 치명적인 한계는 우리를 유머에 대한 심리학과 철학의 가장 지배적이고 설득력 있는 세 번째 이론으로 곧장 안내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그럼 지금까지 이론들을 다 뒤집을 진짜 이유,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로 웃음을 터뜨리는 뇌과학적 이유는 대체 뭡니까? 바로 부조화 이론입니다. 부조화 이론? 근대 철학의 거장인 이마누엘 칸트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발전시킨 이 이론의 핵심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 패턴과 기대치가 위반될 때 웃음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기대치가 위반될 때 터진다? 네, 넷플릭스 같은 데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시면 구조가 항상 똑같습니다. 관객의 머릿속에 정상적인 기대감을 착실히 쌓아올리는 셋업이 있고 마지막에 그 예측을 무참히 박살내버리는 펀치라인이 있죠. 셋업과 펀치라인. 그 코미디의 구조가 우리의 뇌가 작동하고 쾌감을 느끼는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칸트가 들려준 기가 막힌 사고 실험 하나를 가져와 보죠. 칸트가 이런 농담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인도인이 영국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네, 맥주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인이 거품이 막 넘쳐흐르는 맥주병을 따는 걸 보고 이 인도인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영국인이 의아해서 묻죠. 아니, 맥주에 거품 좀 나는 게 뭐가 그리 놀랍소? 그러니까 인도인이 대답하죠. 이게 넘쳐흐르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대체 이 많은 거품을 어떻게 저 좁은 병에다 쑤셔 넣었는지가 놀랍소. 아주 훌륭한 부조화의 예시입니다. 듣는 사람은 당연히 거품이 넘치는 게 신기한가 보네 라고 생각하며 긴장된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펀치라인에서 그 기대감이 전혀 예상치 못한 논리로 꺾이게 되죠. 뇌 속에 쌓였던 긴장이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는 거군요. 네, 칸트는 이걸 가리켜 긴장이 허무로 해소되는 순간의 지적 유희라고 표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요? 쇼펜하우어는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유머를 추상적인 개념과 실제 현실 사이의 충돌이라고 봤습니다. 개념과 현실의 충돌이요? 예를 들어 한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죄수와 함께 심심풀이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그만 속임수를 쓴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교도관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나쁜 놈, 질이 나쁜 놈은 당장 쫓아내야 해. 그러고는 그 죄수를 냅다 감옥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이해를 해보자면 교도관들이 나쁜 놈은 우리 무리에서 쫓아낸다는 어떤 추상적인 원칙이나 개념에 완전히 꽂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에 꽂힌 나머지 그 나쁜 놈이 지금 절대 감옥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죄수라는 물리적 현실을 까먹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논리에 일어난 버그 혹은 일시적인 고장이라고 볼 수 있죠. 죄수를 가둬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현실의 본질을 잊고 추상적인 규칙에만 매몰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대한 부조화. 우리의 뇌가 그 물리적 충돌과 오류를 알아차리는 순간 지적인 쾌감을 느끼며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웃음의 본질입니다. 야, 이거 진짜 재미있는데요. 결국 유머란 우리의 뇌가 평소처럼 뻔하게 예상했던 정상 경로를 휙 이탈해서 아주 기분 좋은 오류를 일으킬 때 느끼는 지적인 쾌감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다 완성되어가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딱 끼워 넣었는데 그게 원래 그림의 조각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그림의 조각인 겁니다. 엉뚱한 조각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 틈새에 완벽하게 딱 들어맞힐 때 느끼는 짜릿함, 그런 거 아닐까요? 퍼즐하니까 확 와닿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의 크기를 좀 더 키워볼까요? 이것을 진화론적인 아주 거대한 관점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부조화, 즉 예측의 실패를 즐기도록 진화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진화론 쪽으로 보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방금 퍼즐이 틀렸을 때 웃는다고 했는데 거친 야생에서 예측이 빗나간다는 건 곧장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죠. 수풀을 부스럭거릴 때 토끼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네 하는 순간 그 즉시 끝장이니까요. 생존의 관점에서는 패턴이나 예측이 틀렸을 때 웃을 게 아니라 당장 아드레날린을 뿜어내고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쳐야 정상 아닌가요?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죠. 왜 우리는 예측 실패의 공포가 아니라 웃음으로 반응하는 방어 기제를 갖게 되었나?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진화 생물학자들은 침팬지와 고릴라 같은 영장류의 생태를 연구했습니다. 영장류 연구에서 답이 나왔나요? 그들에게는 무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짜 공격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서로 쫓아다니고 으르렁거리며 물어뜯는 심용을 하고 심지어 간지럼을 태우며 놉니다. 그냥 장난치는 거군요. 이때 유인원들은 놀면서 숨을 걸치게 들이마시며 아 하는 특유의 헐떡이는 소리를 냅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바로 이 소리가 인류의 웃음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그게 웃음이 됐다고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호흡기관이 자유로워진 인류에 이르러 이 소리가 숨을 내뱉는 하하하라는 웃음소리로 진화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시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서로 치고받고 구르면서 하하하 웃었던 건 야, 오해하지 마. 이거 진짜 공격하는 거 아니야? 우린 지금 안전하게 놀고 있는 거야. 라고 상대방과 무리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생존 신호였군요. 이른바 플레이 시그널, 놀이 신호입니다. 가짜 위협과 진짜 위협을 구분하는 신호죠. 이 개념을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는 이른바 케첩과 황산사고 실험입니다. 오, 좋죠.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깔끔하게 흰 셔츠를 입고 갔는데 아뿔싸! 웨이터가 실수로 당신의 하얀 셔츠 한가운데에 새빨간 케첩을 왕창 쏟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이 상황에 깊이 매몰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망했다. 오늘 중요한 자리인데 저 웨이터는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여기 나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 그리고 수치심에 휩싸일 겁니다. 회식 분위기도 완전히 싸해지겠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부조화 이론, 즉 유머의 힘을 발휘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 상황을 마치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한 발짝 뚝 떨어져서 타인의 시선으로 객관화하는 겁니다. 객관화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하, 이거 완전 뱀파이어가 식사할 때 하는 턱받이 같네요. 오늘 메뉴가 스테이크라 다행입니다. 와, 그렇게 웃어 넘길 수만 있다면 본인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주변 분위기도 확 살겠네요. 부정적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게 거리를 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셔츠에 쏟아진 게 케첩이 아니라 치명적인 환산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장 피부가 타들어가는데 거기서 뱀파이어 턱받이 운운하면서 실없는 농담을 하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본능적이고 실용적인 반응만이 내 목숨을 살리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황산을 쏟았을 때나 야생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처럼 즉각적인 생존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포나 분노 같은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당장 몸을 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부조화는 케첩을 쏟거나 직장 상사가 멍청한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당장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럴 때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소모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오히려 우리의 뇌와 몸이 갉아먹힙니다. 유머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스위치를 탁 차단하고 상황을 한 차원 높게 추상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진화의 방어기제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크게 웃을 때 혈압이 낮아지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치열한 경쟁과 매일매일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직장인들에게 매일 투여해야 할 가장 확실한 생물학적 백신이 바로 유머였네요. 2000년 전에 낡은 철학자들은 웃음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짐승 같은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현대 과학은 오히려 유머야말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하게 해주는 최고의 이성적 방패라고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유머를 얕잡아보고 혐오했던 걸까요? 이렇게 유용한 도구인데 말이죠. 거기엔 서양 철학의 아주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비극을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것으로 숭배했습니다. 비극이요? 왕과 장군들이 영웅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혹은 운명과 신의 뜻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기 위해 죽음과 당당히 맞서는 그 웅장하고 진지한 서사를 사랑했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장면이나 셰익스피어의 비극 같은 거 말이죠. 맞습니다. 반면에 희극, 즉 코미디는 완전히 정반대의 세계관을 가집니다. 코미디의 주인공들은 명예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타협하고 비굴하게 꼼수를 쓰고 심지어 적에게 몰래 술을 먹여서 냅다 주랭랑을 치는 아주 현실적인 실용주의와 생존 그 자체를 추구하죠. 아일랜드 속담 중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비겁자는 영원한 생존자가 된다. 순간의 비겁자는 영원한 생존자다. 이거 진짜 명언인데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대 일상과 직장 생활은 웅장한 비극보다는 찌질한 희극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희극이죠. 솔직히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비극의 주인공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직장 상사의 책상을 엎어버리고 장렬하게 산화하는 영웅주의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상사가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을 때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빠져나가고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희극 주인공의 유연한 비판적 사고. 바로 그것이 이 정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진짜 생존 기술 아닐까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철학과 코미디를 깊이 분석해보면 놀라운 평행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의 훌륭한 철학자와 뛰어난 스탠드업 코미디언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코미디언이 철학자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양쪽 모두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일상적인 경험들을 가져와서 툭 던집니다. 잠깐만, 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죠. 아, 당연한 걸 낯설게 보는 거군요. 네, 감성적으로 몰입하기보다는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거리를 두고 절대적인 권위나 굳어진 규칙에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을 아주 삐딱하고 날카롭게 해체해버립니다.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현대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멍청이들은 언제나 확신에 차 있고 지성인들은 항상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와, 뼈를 제대로 때리네요. 멍청이는 확신하고 지성이는 의심한다. 이 문장 당장 넷플릭스 스탠드업 코미디 스페셜에 나와서 펀치라인으로 써도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칠 것 같은데요. 철학자의 날카로운 통찰이 코미디언의 유머러스한 펀치라인과 완벽하게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유머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성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결국 유머란 2000년 전 플라톤이나 중세의 꽉 막힌 수도승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이성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하는 짐승 같은 폭주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 반대죠. 유머는 굳어져 버린 경직된 사고를 망치처럼 부수고 뇌의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면 스트레스를 생물학적으로 감소시키고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을 한 발짝 떨어져 관조하게 만드는 가장 고차원적인 이성의 발현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고 하셨죠. 네, 딱딱한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조차도 아주 예외적으로 유머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죠. 유머는 영혼에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미덕이다. 우리의 뇌는 잔뜩 긴장해 있을 때가 아니라 긴장을 풀고 부조화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할 때 가장 창의적이고 유연해진다는 뜻입니다. 영혼에 휴식을 주는 미덕. 정말 완벽한 결론이네요. 자,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철학과 과학을 넘나들며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날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남긴 수천만 가지의 텍스트와 데이터를 순식간에 학습하고 세상의 모든 규칙과 패턴을 오차없이 예측해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오직 그 예측이 완벽하게 빗나갈 때 정상적인 패턴이 무참히 박살나는 그 부조화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분 좋은 지적 유희인 유머야말로 정해진 데이터와 패턴 속에 영원히 갇혀있는 기계나 인공지능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아닐까요? 우리의 자유로운 지성을 지키는 유일한 불침번일지도 모릅니다. 기계는 예측이 틀리고 오답을 내면 그저 차가운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멈춰버리지만 인간은 오답을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폭소를 터뜨리며 전혀 새로운 시각을 얻고 상황을 이겨내니까요. 그것이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웃어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과학적 근거일 것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꽉 막힌 회의실에서 예상치 못한 답답함이나 부조화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에 잡아먹히지 마시고 한 발짝 물러서서 유쾌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피식 한번 웃어넘겨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는 건 물론이고 당신의 뇌는 지금 가장 고차원적인 철학적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만들 더 놀랍고 흥미로운 지식의 연결고리들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즐거움이었습니다.